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사건 수사를 밀어붙이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이 대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증인들은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죠.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과연 증인들이 출석 거부를 하지 않고 국회에 실제로 나와서 외압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지, 아니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지, 진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청문회 직후 최상병 특검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정우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법사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사람은 모두 12명. 이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 사흘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날 윤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했던 유재은 법무관리관, 최상병 부대에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 4명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법사위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출석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대질신문 형태로 질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소위원 회의를 열고 수사 준비 기간이더라도 증거가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필요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했고, 특검 수사 대상인 공직자들은 수사와 연관된 직무를 회피하도록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해드리고요. 내일 입법청문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 뒤 곧바로 전체 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단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 확인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통화 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며 군사법원에 이를 다시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에 넘어갔다가 회수된 8월 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국방부 수뇌부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솔릭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반나절 만에 찾아온 작년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군 검찰단 자체 판단이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수뇌부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탄희 의원님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은. 그런데 경찰 이첩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했습니다. 또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도 연락합니다. 거의 10분 간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훈 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순으로 통화가 이어진 겁니다. 오후 1시 51분, 유 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은 MBC에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된 통화였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뒤 유 관리관은 김동혁 군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군은 그날 저녁 사건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통화 기록은 항명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입니다. 박 대령 측은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VIP 경로설이 시작된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군사법원에 다시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대령 변호인단은 통화 기록을 통해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신범철, 임기훈을 포함해 5명 안팎의 이 사건 핵심 인물들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내일 최상병 청문회를 앞두고 통화 기록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팀 구민지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 기자, 이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다른 통화 기록들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작년 8월 2일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이 보직에서 해임되고 또 군검찰 수사가 시작된 날이고요.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이제 군이 다시 가져온 날이기도 합니다.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바로 이날 직권남용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이 8월 2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통화 기록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때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신범철, 임기훈 등 이 사건 핵심 인물들과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겁니다. 네, 거의 보름치 통화 기록이 공개됐는데요.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발신 내역은 8월 2일에 집중됩니다. 한 번 빼고 5번 모두 8월 2일이고요. 방금 전 보도에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이것 말고도 윤 대통령의 추가 통화 내역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것도 8월 2일입니다. 자, 그러면 8월 2일에 대통령이 직접 자기 전화로 여기저기 막 전화를 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다, 아니면 기관이 있다, 기관장, 아니면 회사의 사장이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로 막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다. 그러면 굉장히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휴가 중에 여기저기 전화를 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그런 거였잖아요. 해외 출장 중이던 장관한테 전화한 이유는 방산 수출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거였다. 그리고 국무위원과 통화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해명이 나왔는데 근데 장관 말고도 실무진까지 막 연달아서 통화를 한 걸 보면 정말 그럴까? 의구심이 커집니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같은 날 이제 신범철 차관 또 임기훈 비서관과 통화도 했잖아요. 이것도 방산 때문이었는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해명 요구도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임기훈 비서관은요, 이제 박정훈 대령이 VIP 경로서를 전한 인물로 지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날은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광범위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네. 먼저 국가안보실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움직였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득 2차장, 임기훈 비서관이 군 인사들에게 연락을 했고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이날 하루에만 임기훈, 유재은, 신범철과 18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 복심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같은 검사 출신 최측근 인사라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8월 2일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다가오니까 사실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이 있어서 이 통화 기록도 없어지는 게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거잖아요. 한 달여가 남았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 전 비서관도 내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잖아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그런 의혹들도 다 해소가 될까요? 그런데 이 전 비서관이 내일 출석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또 문자를 보내서 출석할지를 물어봤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내일 출석하는데요. 이시원 전 비서관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질문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도 내일 청문회 내용을 살펴본 뒤에 유 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되면 3차 소환입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었던 혐의자가 2명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네, 법조팀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직자 배우자에게는 명품백을 줘도 되는 거냐는 내용의 질문들.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이후 국민권익위 게시판에 이런 질문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질문에 답을 하지 않던 권익위가 오늘 빠르게 답을 달고 있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을 자임하는 국민권익위가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 손하늘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영부인께 디올백 선물이 가능할까요?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이런 조롱성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어제는 200건 정도던 것이 하루 만에 300건으로 100건 이상 늘었습니다. 질문이 폭주하자 권익위도 일제히 답변을 달았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금품 제공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권익위는 다른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권익위는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공직자는 이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며 금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처벌 조항까지 적었습니다. 같은 정부기관, 같은 게시판인데 직무와 관련해 받아서는 안 된다던 답변이 직무와 관계 없으면 받아도 괜찮다는 답변으로 뒤바뀐 겁니다. 달라진 건 권익위가 그 사이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뿐입니다.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권익위가 반부패 청렴 주무부처라는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전형적인 부패 사안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권익위가 부패를 방지하는 반부패 총괄기구가 아니라 부패를 조장하는 현실을 만들어주는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안건을 이례적으로 전원위원회 바로 전날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들이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급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는 사안의 긴급성과 보안이 인정된다면 전날이나 당일 안건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루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새 총장으로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심사 결정이 매우 지체됐다며 검증 의지를 보였던 문시현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그동안 숙명여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뒤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검증 결과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새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숙명여대가 오늘 오전 새 총장 지명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총장 후보 선거에서 1위를 한 문시현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교수, 2위인 장윤금 현 총장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7명의 이사진은 비밀 투표를 통해 1위 후보인 문시현 교수를 이변 없이 새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문시현 신임 총장은 후보 정책 설명회에서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이 매우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고도 합니다. 제가 만일 총장이 된다면 우선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문 교수는 당선 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명문 대학으로서의 숙명여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숙명여대는 독일어가 파울 칼레를 연구한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지난 2022년 2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0개월 뒤 본조사에도 착수했지만 2년 4개월째 논문 검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 논문 검증 발표를 촉구해온 숙명민주동문회는 대학과 교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숙명의 가치를 떨어뜨린 현 총장에 대한 심판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정확하게 나온 게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그렇게 이걸 시작을 생각하고. 문시현 교수에게 96%의 지지를 보냈던 학생들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학교 관련해서 안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깨끗하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시현 신임 총장은 오는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처음으로 6월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곳곳의 폭염 상황 알아봅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4도까지 올라서 6월 중순 역대 네 번째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 서울 한강 수영장에 개장한 모습인데요. 이 개장 첫날부터 더위를 피해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서 폭염 신기록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지금 지도의 붉은색 지역은 사람 체온보다 뜨거웠던 36.5도, 그리고 주황색은 폭염특보 기준인 33도를 넘는 곳인데요. 동두천 상패가 37.6도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고요. 또 인제와 북춘천도 역대 1위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서울은 어제가 역대 세 번째로 더웠는데요. 오늘이 35.4도까지 올라서 역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수도권에는 6월 사상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가평과 고양 등지에는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실제 더위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도 늘어나 평균 10명에서 어제는 40명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서 덥겠고요. 주말에는 구름이 끼면서 28도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에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남부지방은 이번 주말에 장마가 시작되겠고 이 중부지방의 장마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올여름 폭염과 폭우의 극단적인 날씨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이렇게 더운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오존의 위협도 심각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인체에 유해한데 서울에는 올 들어 68차례 오존주의보가 내려져 이미 연간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렬하는 태양을 가리려는 양산과 부채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두피도 너무 뜨겁고요. 여기도 지금 빨갛게 익을 것 같아요. 선크림 더 발라야 될 것 같고. 75년 만에 가장 뜨거운 6월 중순이었던 어제 용산의 대기 측정소. 아직 정오가 되기 전인데도 오존 농도가 주의보 기준치를 향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후 1시, 오늘도 낮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서울은 6월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오존주의보가 68회 발령돼 이미 연간 최다 횟수를 뛰어넘었습니다. 발령일수도 15일로 한 해 최다 발령일수인 17일에 육박했습니다. 오존특보 발령 횟수와 일수 모두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존특보가 더 빨리, 더 늦게까지 내리는 양상도 뚜렷합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4월에 발령됐습니다. 오존은 대기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이 강한 햇빛과 반응에 생기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호흡기와 눈 점막, 피부 등을 자극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 등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오존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주로 실내에 머무르면서 이제 오존이 가장 강한 시간을 이제 지나가야 되고. 지금처럼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오존의 위협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2100년쯤에는 고농도 오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날이 64%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기후적인 요소가 이제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배출량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우는 오존. 국내에서 오존 단기 노출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는 10년 새 2배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연 이틀 아파트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서울 목동의 23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 데 이어 오늘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르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저기 사람 있으면 어떡하냐? 오늘 낮 1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6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퍼지면서 주민 10여 명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불이 위로 막 번지더라고요. 당시는 농연과 열기가 강하기 때문에 지상층으로 대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화재가 거의 완전 진압됐을 때 14명을 전원 지상층으로 구조 완료하였습니다.
이불로 22명이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고 이 중 불이 난 집에서 작업 중이던 에어컨 기사와 생후 11개월, 5개월 된 아기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인근 학교들에까지 연기가 퍼지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급식 먹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연기가 많이 나고 있었어요. 다 당황해가지고 교무실에 선생님 부르러 가고 학교에 마스크가 다 놓아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쓰고. 소방당국은 인력 286명과 차량 45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에어컨 기사는 경찰에 수리 중 용접을 하다 주변 물체에 불이 붙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목동 아파트에서는 오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하 2층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쌓여있던 스티로폼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왜 불이 붙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건물 천장에는 전선들이 엉킨 채 늘어졌습니다. 어제 12시간 만에 불길을 잡은 23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지하 2층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났고 48분이 지나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지하 2층 재활용 분리수거장 분리수거장에 쌓여있던 스티로폼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왜 불이 붙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꺼지나 싶었던 불은 오전 10시 25분 지하 1층 상가 체육관 화장실 천장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환풍구를 통해 불길이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옮겨 붙었을 가능성을 놓고 조사 중입니다. 오후 3시엔 건물 1층 상가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피해를 키웠는데 고열과 수증기로 인한 기압차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특히 23층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아파트와 계약한 업체가 안전 점검을 한 뒤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변엔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쳐진 상태입니다. 상가는 모두 영업을 멈췄고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해갖고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약도 안 가지고 나오고 오늘 안 먹으니까 사람이 힘이 없고 이제 에어컨 나도 출근도 어제 못한 상태 추리닝 바람으로 좀 나왔거든요. 출근도 못한 상태고.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합니다. 전기가 나가든지 하면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거는 죽음이나 똑같은 거죠. 특히 주상복합의 경우 상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을 수 있어 빠른 대피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음식값 어디나 안 오르는 곳 없다지만 그래도 고깃집 한번 가기가 가장 부담스럽죠. 특히 한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깃값이 올라도 정작 한우 농가는 갈수록 울상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먼저 임현주 기자가 농민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25년째 한우를 키워온 민민호 씨. 키우는 소는 70마리에 달하는데 직원 한 명 없이 혼자 다 합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푹 세요. 그렇지. 사다 먹이는 사료양도 줄였습니다. 하루 3끼에서 요즘은 2끼만 사료를 주고 대신 저렴한 볏짚을 더 먹입니다. 소밥 주고 가면 울산이잖아요. 사료를 또 시켜야 되는데 사료값은 언제 갚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소 한 마리 키우는데 드는 사료값은 평균 400만 원 선입니다. 볏짚 한 단에 8만 원, 사료 한 포대에 14,000원인데 이 한 포대는 하루 평균 소 2마리가 먹는 양입니다. 송아지를 사들이는 비용 등을 따지면 한우 한 마리를 700만 원에 팔 때마다 오히려 150만 원꼴로 손해를 봅니다.
20년째 한우를 키운 박용호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우를 내다 팔 때마다 적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음식점 소고기는 왜 이리 비싼 건지 박 씨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 마진이 너무나 이제 폭이 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손에서 나가가지고 소비자 200까지 들어가기 사이에 너무나 갭이 큰 거예요. 한우 농가의 어려움은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늘면서 사육량도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료값이 크게 오른 게 원인입니다.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입 곡물이 주재료인 사료값이 3년 만에 40%나 치솟은 겁니다. 최근 1년 새 한우 사육을 포기한 농가는 5천여 곳. 이들 한우 농가는 다음 달 초 서울 국회 앞에서 한우 반납 투쟁을 열 계획입니다. 그냥 기증식 하려면 한우를 어차피 이래도 적자 저래도 적자인데 기증식이라고 해서 그냥. 농민들은 한우 유통 구조도 개선하고 사료값을 안정시킬 기금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렇게 한우 농가에서는 남는 게 없다는데 그럼 소비자들이 느끼는 한우 가격은 어떨까요? 고깃집은 물론이고 마트에서 사는 한우도 선뜻 구입할 만큼 저렴하진 않습니다. 산지 가격이 내려가도 소비자에게 올 땐 왜 여전히 가격이 비싼 건지 이어서 박진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깃집입니다. 한우 채끝 등심 150g 1인분 가격이 46,000원, 100g에 3만 원꼴입니다. 음식점에선 산지 가격이 내려갔다는 게 와닿지 않습니다. 마장동 큰 도매시장에서 이제 고기를 띄워오는데요. 별 어떤 가격 변화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선 한우 등심 100g의 가격은 14,980원입니다.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음식점 가격의 절반 수준입니다. 1인분 마트에서는 한 25,000원에서 3만 원대 이 정도입니다. 좀 비싸겠네요. 지난 4월 말 기준 한우 등심 도매 가격은 6개월 전보다 20% 넘게 하락했지만 소비자가는 5%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산지와 식탁 위의 한우값 차이는 유통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농가가 소를 팔면 우시장을 거친 뒤 도축, 가공되고 경매를 거쳐 식당이나 정육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농가에서 537만 원에 판 한우의 경우 도축을 거쳐 경매시장에서 한우 등심은 1kg에 13,694원, 100g당 1,300원에 거래됩니다. 이후 부위별로 작게 포장해서 도매 가격은 100g에 약 5,000원이 됩니다. 이후 소매 단계에서 8,800원까지 오른 뒤 마지막 마트나 음식점에 공급됩니다. 가공업체와 유통업체를 거치면서 소비자 가격이 40%에서 50% 정도 인상되는 셈입니다. 마진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농가에서 출하되는 가격과 소비자 가격 간의 그런 괴리가 지금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유통 구조를 조금 투명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최종 판매가 이루어지는 마트에선 매장 운영비와 인건비를 붙이고 음식점에선 상차림 비용과 임대료 등을 더합니다. 이 부대 비용이 오른 탓도 큽니다. 정부는 권장 판매가를 제시해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정부가 어제 저출생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정책들도 적지 않은데요.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요 저출생 대책 중 하나는 주거 대책입니다. 주택 매매나 전세 자금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 2억 5천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좀 완화하기로 한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입이나 전세를 얻기에 좀 어려운 가정들이 또 많습니다. 그분들이 출산에 대한 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새로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는 전체 신혼부부 가운데 2%, 초고소득층입니다. 소득 구간별 출생률을 확인해봤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00가구 가운데 아이를 낳은 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이 1.34가구, 중위층은 3.56가구, 상위층 5.78가구였습니다.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아이를 훨씬 많이 낳고 있는 겁니다.
2010년과 비교해봐도 하위층의 출산 가구는 51% 감소한 반면 중위층은 45.3%, 상위층 24.2%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장 출산 지원이 시급한 건 초고소득층이 아닌 하위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보면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출산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각자 집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로 계산해주는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소유자 가운데 30살 미만은 1.8%, 30대도 10.1%에 불과합니다. 청년들 대다수가 무주택자라는 점에서 이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건 집이 두 채인 소수의 자산가들 뿐입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일자리나 소득에 있어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청년들이기 때문에 다수 저소득 일자리가 불안정한 청년들이 출산과 양육을 하는 데는 실효가 없는 그런. 또 가족 돌봄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쓰게 해준다고 했지만 통계청 조사를 보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임금 노동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15.6%에 불과하고 47%는 사용을 희망하지만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사와 석사, 박사를 5년 6개월 만에 따게 해서 사회 진출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저출생 정책으로 포함됐는데요. 지난해 대학 졸업자 수가 54만여 명인 반면 박사학위 취득자는 17,000명 선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가 침략당하면 서로를 지원한다.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 직후 체결한 협정에서 이 조항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북한이 오늘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24년 만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사실상 되살아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과거 냉전 시대의 동맹 관계를 다시 회복한 셈이 됐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대 정상회담 이후 2시간 넘게 이어진 두 정상의 1대1 회담 직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조약 제4조,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961년 조소동맹조약 1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지체 없이 돕는다는 것은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은 동맹 조약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한러는 물론이고 중러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약 전문을 과시하듯 신속하게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협정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В этой связ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не исключает для себя развитие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러시아 측은 이번 조약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했지만 러시아가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생긴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통상적인 한미훈련까지 침략 위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달 말엔 한미일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이 이 훈련에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여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당국은 북러 회담 직전까지도 러시아와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이번 결과와 관련해 러시아 측의 설명을 아직 듣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한데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맺고 북한의 군사력 확충을 돕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북러 양국이 체결한 협정이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군사 경제 협력 강화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또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건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어긴 데 이어 북한의 군사력을 높이는 데 협력하는 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가장 민감해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는데 이런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시사한 겁니다. 정부는 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련된 선박과 기간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도 243개 더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러 관계가 악화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택한 러시아를 상대로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꺼내든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는 한층 더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의 증거인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공세를 펼쳤죠. 민주당이 이 녹음 파일을 두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만 골라 짜깁기 된 거라며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박정훈 의원은 이 녹취 파일이 이재명 대표가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녹취가 이른바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박정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30분 분량의 녹취에서 이 대표가 12번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도 의도적으로 이 발언을 누락해 짜깁기했다는 겁니다. 또 핵심 증인이 그걸 보면 제가 더 기억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박 의원 측이 더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왜곡해 자막을 달았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한 것을 그러니까 그래야 돼라고 잘못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춰서 얘기할 필요 없다. 위증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의 뒷발언을 일부러 삭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재판의 검찰 측 증거를 어디서 얻었는지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얼마든지 고발하라며 당 조직이 대표 개인 비리를 막기 위해 동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지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맞불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사법 리스크 공방은 법적 다툼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의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를 공격한 건 이 병원에 다녔던 환자였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메고 있던 가방을 복도에서 손으로 옮겨들더니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방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흥분한 남성을 제지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병원에서 40대 남성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나이 드신 환자분을 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전 주먹이 날라오는 줄 알고 이렇게 몸을 잠깐 틀었는데 이제 어깨에다가 칼을 맞은 거죠. 순식간에 어깨 주변을 수차례 찔린 의사가 맨손으로 흉기를 뺏고서야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과거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범행 이틀 전엔 통증과 수전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심해졌다며 병원에 문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복용량을 줄이고 상태를 지켜보자고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착잡한 걸 떠나서 병원을 갔다가 이사를 가야 되나, 앞으로 환자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나, 별의별 생각 다 들죠. 경찰은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며 엄중 처벌과 함께 의료인 상대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의료계와 넉 달 넘게 대립하는 와중에 처음으로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장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수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와 기구를 만들겠다며 내년은 안 되지만 내후년 입시의 경우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매년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는 충분한 논의의 결과라고 하지만 의료계는 비과학적 결정이라고 맞섭니다. 양측은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넉 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회의를 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체계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 의사 수급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력 수급 정책의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각계 전문가로 꾸려진 위원회가 미래에 필요한 의사수를 도출해내면 각 직역 대표들의 자문을 들어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당장 2,000명 증원 계획에 손을 대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철회는 아니고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되어 대학 입시 시행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내후년도 입시의 경우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26년 의대 정원에 반영될 수 있느냐, 의협 등의 그런 의료계가 참여를 하셔가지고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이 다음 스텝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전향적 태도 변화로 읽혀 주목됩니다. 의사협회는 환영하고 반갑다면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와 경찰 수사 등 전방위 압박 속에 의료계의 강경 기조에도 균열이 감지됩니다. 범의료계가 참여하는 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의협은 당초 오는 27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2일 회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원치 않는 투쟁은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흘째 진료 거부 중인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휴진 중단 여부를 두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오늘은 예고였고 선언은 일요일인데 그에 앞서서 오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과 정부는 한뜻이라며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장관들로 친윤 핵심으로 불렸던 이들이 대통령 임기 반환점도 돌기 전에 친윤이냐 아니냐의 대립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출마, 나경원 의원은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압승을 기원하겠다. 항상 응원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캠프 사무실 앞에 화환과 꽃다발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이른바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 국회 앞 건물에 캠프 사무실을 꾸린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총선 참패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2달 만에 복귀 선언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설이 이어져 왔지만 한 위원장 측은 어제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출마 결심을 전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격려로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선언에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이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온전한 당정 관계의 중심은 민심을 중심으로 돼야 된다. 이 민심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은 그러나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른바 어대한 대세론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을 지낸 친윤 원희룡 전 장관이 첫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정 일체를 강조하며 한 전 위원장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역시 당권 주자로 꼽혀온 5선 나경원 의원은 친윤 반윤, 친한 반한 없이 원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발표가 머지않았습니다. 정말 넓고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란히 수도권 5선인 윤상현 의원이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총선 패배한 분들은 자숙하라며 한동훈, 원희룡 두 경쟁자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당초 출마가 점쳐진 안철수, 김재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4파전 구도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MBC는 지난 2월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을 미성년자라 속이고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룸카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부분을 참작했다며 해당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40대 남성 김모 씨가 만 12살인 피해 아동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가고 싶다며 음료 선물을 보내거나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 접촉은 절대 안 하겠다라며 피해 아동을 회유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웬 아저씨랑 아이가 이제 같이 사진을 찍은 걸 본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자신을 19살이라 속이고 아동에게 접근했고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며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월부터 2달에 걸쳐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오늘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부분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서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량을 무턱대고 깎아주거나 이런 형량이 선고돼서는 안 되는 게 맞고 감형의 폭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1일권 입장료입니다. 37달러, 우리 돈 5만 1,000원 정도로 꽤 비싸죠. 하지만 이건 외국인들에게만 받는 돈이고 자국민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내외국인 차별을 두는 이중 가격제는 주로 태국, 베트남, 인도 등에서 시행돼 왔는데요. 엔저에 고통받는 일본이 덩달아 이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려고 해 논란입니다. 자국민과 가격 차이도 큰데요.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효고현의 유명 관광지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 성입니다. 작년 1년 동안 148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는데 외국인이 약 3분의 1인 4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메지 시장이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히메지성 입장료를 4배 더 올려받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적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이면 모두 1,000엔, 우리 돈 8,7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은 30달러, 약 4만 1,000원으로 입장료를 인상하는 대신 일본인은 5달러, 6,900원으로 더 깎아준다는 겁니다. 市民のお金と外国から来られる方とは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の中で2種類の料金設定があっ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議論になっていったと。 인도의 세계문화유산인 타지마할도 외국인은 1,100 루피로 내국인 50 루피보다 22배 많은 입장료를 내는 등 세계 유명 관광지가 이중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 같은 이중 가격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もう逆の私たちが外国にねもし行くことになった時にフランスとかどっかの入場料だけ高かったらちょっと悲しくなっちゃいます。 그러나 일본 제1의 관광 도시인 오사카 지사는 적극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それが僕は不合理な差別だともやっぱり思わないです。大阪城もそれやったら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ね。
오사카는 특히 오버 투어리즘, 관광 공해를 해소하겠다며 내년부터 관광객들에게 숙박세를 걷기로 했는데 지난해 오사카를 찾은 한국인은 240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이중 가격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일본 전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문자를 대량 발송해주는 업체들이 해킹당해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스팸 문자가 최근 급증했다는 어제 MBC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도 최근 스팸 문자가 급증하는 데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건지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활용되진 않는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파리올림픽 선수촌 숙소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친환경 올림픽을 위해서라지만 선수들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와중에 예산이 많은 일부 나라들은 자국 선수들에게 이동형 에어컨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작은 방에 침대 2개, 그리고 선풍기 1대가 놓여 있습니다. 올 여름 열리는 파리올림픽 선수들 숙소입니다. 에어컨 없는 올림픽, 가장 친환경적 올림픽이 될 거라면서 프랑스 측이 내세운 약속입니다. 대신 직사광선을 피하고 지하 냉각수를 활용해 건물 전체를 외부보다 6도 낮게 유지하도록 설계했다고 자랑했습니다. Le village, on l'a conçu de cette façon-là, c'est éviter d'avoir besoin de la clim, y compris par des températures très élevées. 하지만 무더위에 선수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번 올림픽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될 것이란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무더위로 선수들이 쓰러지고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선수와 관중을 위한 수분 보충과 냉방 계획을 촉구했습니다. 100년 전 파리올림픽보다 평균 기온이 3.1도 올랐고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최고 43도까지 치솟아 5천 명이 숨진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 도쿄올림픽 때에도 선수 100명 중 1명이 온열 관련 질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나라들은 선수들에게 이동형 에어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전체 선수단의 4분의 1에 달하는데 중국까지 에어컨을 사용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But yes, we're looking at portable air conditioners to offer the athletes should they choose to, if it gets hot, if it's comfortable. 반면 우간다 측은 냉방기기를 지원할 자금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동형 에어컨으로 친환경 올림픽을 내세운 주최 측의 의도도 무색해졌습니다. 오히려 나라별 빈부 격차에 따라 경기 결과와 선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과제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NC의 손아섭 선수가 KBO 리그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데뷔 18년 만에 이뤄낸 대기록인데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어제 좌익수 앞 절묘한 안타로 박용택의 역대 최다 안타인 2,504개와 어깨를 나란히 한 손아섭. 대기록의 주인공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다 안타 1위 등극을 앞두고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기어이 안타를 추가했습니다. 두산 알칸타라와 6구 승부 끝에 포크볼을 밀어쳐 깨끗한 좌전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 안타로 손아섭은 18시즌 2,044경기 만에 2,505개의 안타를 때려내 KBO 리그 안타 왕으로 올라섰습니다. 박용택은 물론 두산 선수들도 꽃다발을 건네며 새 기록을 축하했습니다. 지난 2007년 첫 안타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67개 안타에 그쳤지만 손아섭으로 이름을 바꾼 뒤 완전히 달라진 실력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8년 연속 150안타의 꾸준함으로 KBO 리그 역대 타율 4위를 기록하며 대기록까지 달성하게 됐습니다. 타자로 전향한 키움의 장재영은 1군 부름을 받고 곧장 선발 출전해 문동주의 시속 152km 직구를 밀어쳐 우익수 옆 2루타로 데뷔 첫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토트넘 동료 벤탄쿠르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손흥민이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자국 우루과이 방송에 나와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던 팀 동료 벤탄쿠르. Sony o un primo de Sony, son más o menos todos igual. 벤탄쿠르는 SNS를 통해 나쁜 농담이었다며 사과했지만 팬들의 비난은 잦아들지 않았고 급기야 오늘 국제인권단체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손흥민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벤탄쿠르가 자신의 실수를 사과했다며 우리는 형제고 변한 것은 없다. 다시 하나가 되어 팀을 위해 싸우겠다고 동료를 감쌌습니다. 토트넘 구단도 SNS에 향후 선수들에게 다양성과 평등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손흥민이 사건을 매듭짓고 팀이 새 시즌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파리올림픽에 우리 복싱은 도쿄대회와 마찬가지로 여자 선수 2명만 출전하는데요. 지난 대회에 아쉬움을 털고 후회 없는 경기를 다짐하고 있는 오연지 선수를 이명루 기자가 만났습니다. 현란한 스텝에 이은 원투펀치. 상대 공격을 날렵하게 피하고 빈틈을 노려 펀치를 퍼붓는 특유의 아웃복싱으로 몰아붙입니다. 성인 여자 선수와 체구가 비슷한 중학교 3학년 남자 선수를 상대로 훈련 중인 오연지. 2라운드를 마치고 쉴 틈도 없이 더 체격이 큰 선수와 다시 실전을 치릅니다. 여기저기 통증이 밀려와도 마지막까지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달려들려고 하니까 체력도 다르고 이러니까 많이 도움받습니다. 그 힘든 걸 이제 이겨낸 그 성취감이 오늘도 후회 없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전국체전 11연패. 우리 여자 복싱 유일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거머쥔 한국 복싱의 간판 오연지. 하지만 책임감을 안고 출전한 도쿄올림픽에서 첫 경기 패배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첫파 탈락이라는 게 저한테 좀 크게 힘들기도 했고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오히려 제가 더 즐기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아시안게임마저 1회전에서 패하면서 파리올림픽을 위해 험난한 예선을 거쳐야 했지만 오히려 즐기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한 끝에 기어코 파리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에도 후배 이매지와 단둘이 올림픽에 나서게 된 만큼 서로 더 의지하고 즐길 생각입니다. 편하고 의지를 더 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이번에는 즐기고 오고 싶다라고 언니랑도 계속 말했었거든요. 200%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중도 있고 좀 제대로 된 올림픽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인 것처럼 저한테 후회 없는 경기 하고 싶어요. 여자 복싱 최초의 역사를 써온 33 오연지. 이제 마지막 남은 올림픽 시상대를 바라봅니다. 그 올림픽 때 너무 제 모습을 짧게 보여드려서 아쉬웠는데 강렬한 경기로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네,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를 경험한 축구협회가 향후 연령별 대표팀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라는 기술 철학도 공개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중부지방에는 폭염이, 제주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오늘 서울 한강 수영장이 개장했습니다. 이 개장 첫날인데도 더위를 피해서 물속으로 뛰어든 아이들이 많은 모습인데요. 오늘 서울은 35.4도까지 올라서 6월 중순 역대 4번째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첫 장맛비가 날인 제주에서는 6월 폭우 신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오늘 오전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제주 CCTV의 모습입니다. 시간당 4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달리는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비 상황을 보시면 지금은 주된 비구름이 대부분 빠져나가서 비의 강도가 약해진 모습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강원 내륙과 전라도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가 3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남부지방에도 본격 장마가 시작되겠고요. 중부지방 곳곳에도 비가 오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